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웬 운명의 장난입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금요일 방송을 목요일 오전에 해서 네. 목요일 오후에 그 참변을 방송에 담지 못했습니다. 네. 그것도 일종의 하여간 역사의 한 부분이니까 편집 없이 그냥 냈는데, 네.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이런 결과로 끝을 맺을 수 있는 것인지 네.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저희 녹음을 끝내고, 이 너무나 좀 안이하게, 어찌됐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심각한 낙관 편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속보가 올라오는데, 예. 뒷목이 굳어버려가지고, 진짜 아찔했습니다. 근데, 예.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관한 이야기는 저의 영역도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네네. 이미 10여 년 전에 퇴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동아일보가 네. 정말 이런 지경까지 예. 바닥으로 치달았는지 싶은 네. 게요. 사실 질문을 잘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국민 감정을 거스르고 약간 잘못 물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반성은 못할지언정 차라리 이 침묵이라도 해야 할 텐데 무슨 아이돌을 닮은 기자 아이돌급 외모로 인기 이런 기사였죠. 누구한테 인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기사에 따르면 현지에서 굉장히 성품을 일으켰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 이야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김 PD님께서요. 근데 말이죠. 저기 김정한 기자 그 사람 신참도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완배 기자님이 하실 것도 같다 하는 생각이 네, 잘 아는 후배죠. 네. 그래요? 네, 저하고 3년 후배니까. 김정한 기자가 수수 때 제가 컨트롤을 했으니 잘 아는 후배입니다. 네. 그래요? 사수였습니까? 제가 직접 사수는 아니었고 어쨌든 사수 그룹에 있었으니까요. 어떤 친구인지는 잘 알죠. 그러면 사수였던 그 동기는 도대체 어떻게 이 기자 교육을 시켜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던지고 말이죠. 충분히 그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마침 제가 그와 관련한 주제를 골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월요경제학 주제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프란스 드발이라는 영장류학자의 공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해프닝이 있었죠. 페북에도 김 PD님께서 뉴스를 그대로 링크해 주셨던데 그 김정한 특파원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생각이 없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많은 화제였던 거죠. 저희 민중의 소리는 이 동영상을 내보내면서 다들 협상 내용과 과정, 미래를 궁금해하는데 이분은 대결이 궁금하신 듯이라고 멘트를 달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김 PD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그 유명한 신문기사 아이돌급 외모로 인기 트럼프의 돌직구 질문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요지는 하노이에 파견된 백승우 기자? 이 친구는 모르는 분인데 너무 잘생겨서 인기가 많았다는 거고 질문을 한 김정한 워싱턴 특파원은 질문이 너무 돌직구고 날카로워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당황하는 듯했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가 아닐까요 혹시? 네. 근데 어떤 눈을 가져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한 특파원의 질문을 듣고 잠시 당황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보면 김 특파원이 질문을 채 마치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다 듣지도 않고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김 PD님 표현대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답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던데 동아일보 눈에는 그게 기자의 돌직구 질문에 미국 대통령이 당황했다고 보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파원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히 보수 언론, 신문 지면의 특파원들이 그렇습니다. 방송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특파원은 좀 그 경륜이 있는 그런 기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연차는 최소한 15년 가까이 된 사람들 이상 사람들로 뽑는데 이 특파원이라는 자리는 언론사 내부에서
정말 모든 기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꽃보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세에도 영향이 있고 인정받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기자들 생활 수준이라는 게 사실 중산층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눈은 무지하게 높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사장, 장관, 국회의원 이러니까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어유 기자님 하고 설설 기니까 기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가 자기가 매우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돼요. 이 살다 보면은요. 근데 그거는 뭐 그런 대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사회적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뭐 하류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촛도 무시합니다, 또. 그렇죠. 그러니까 지들이 너무 높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민중들은 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로 돌아오면 이 사람들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 보내기에 빡셉니다. 국제학교는 꿈도 못 꾸고요. 그러니까 이미 눈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데 의외로 생활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년배의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하고 월급 차이도 상당히 나요. 그 생활은 저 바닥에 있고 뭐 바닥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꿈꾸고 있는 상류층의 생활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 눈은 무지하게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한 번에 만회할 방법이 있습니다. 특파원이 되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특파원이 되면 아이들 교육을 단번에 상류층 비슷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지원해 줍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본토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국제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 회사 돈으로 3년 동안 아이들 조기 유학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특파원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되는 자리입니다. 언론사 내부에서도 쉬쉬하지만 사실 특파원이 되면 단번에 2억 원 가까운 목돈을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이건 언론사 사정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기자들이 해외 연수를 가죠. 요건 보통 1년짜리인데요. 중견 기자가 되면 제일 먼저 기업들이 후원해주는 해외 연수를 신청을 합니다. 이게 기자들의 꿈이에요. 요것도 성공을 하면 최소한 1년은 자녀들의 유학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런데 특파원은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제일 최고는 기업 돈으로 해외 연수를 갔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특파원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4년을 선진국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해외 연수는 돈을 벌 기회는 아닌 겁니다. 요건 기업에서 체류비와 학비를 내주는데 회사는 기자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냥 쉬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업 돈으로 해외 생활 잘 하고 오는 게 끝입니다. 하지만 특파원은 체류비, 교육비 일체를 회사에서 내주고요. 월급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체류비가 워낙 충분하기 때문에 대부분 특파원들은 3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신문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신문사들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3년치 월급을 모으면 얼추 대형 언론사 특파원들은 2억 원 넘는 현금을 그대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40대 중후반에 받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혜택인 거죠. 그래서 저는 특파원들을 기자로서 믿지 않습니다. 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회사에 딸랑거려야 되는지 저는 알거든요. 방송사는 모르겠는데 신문사 경우는 특파원은 거의 100% 오너가 지목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따내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오너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겨레나 경향 같은 몇몇 신문을 제외하면 보수 언론의 특파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사주의 성향과 싱크로율 100%여야 100%로는 부족하고요. 100% 다음에 슬라이딩 뭐 하여튼 모든 기술, 아부의 기술이 동원돼서 300% 정도 싱크로율이 나오는 사람들이 특파원을 가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어떤 사람까지 봤냐면 제가 1997년 11월에 입사를 했거든요. IMF 직전에. 그런데 98년 그 신문사 노조위원장이 아마 역대 노조위원장 중에 제일 욕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이때가 IMF여서 경영이 어려우니까 이제 회사가 해고하겠다, 월급 깎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노조는 일단 반대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최소한 월급이 깎이더라도 해고는 막을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해고시키자고 제안을 하면 어이구 회장님 해고시키셔야죠. 야 보너스는 완전 삭감에 월급 절반으로 깎자. 어유 회장님 깎으셔야죠. 자동문이더라고요. 미친 새끼 아닙니까? 네. 김순도조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요. 막내 기자로서 우리 위원장 행동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새끼 지금 동아일보 남아 있어요? 아니요,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위원장이 이제 편집국 출신이 아니고 출판국 출신인데 네네. 출판국이라고 하면 잡지들이 있는 곳이죠.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이례적으로 출판국 기자로서는 베이징 특파원으로 파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황당한 겁니다. 그러더니 베이징 특파원 하다가 거기서 사업 아이템 발견했다고 해서 그만두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특파원이 어떤 자리인지 알았습니다. 예, 그 정도로 회사에 충성을 해야 따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예. 멀쩡하던 선배들, 심지어 저하고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사회과학 서적 읽었던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배 중에 한 명이 나 베이징 특파원 가는 게 꿈이다 이러더니 사람이 그날로 돌변을 해버립니다. 호호. 예, 그 선배는 제가 나온 대학교 인문대에서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했던 운동권이었는데 특파원을 꿈꾸는 순간 운동이고 나발이고 다 사라집니다. 오로지 회사에 충성하는데 몸을 던집니다. 그 뒤로 그 사람하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 1년 선배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릴 틈도 없이 극적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보수 언론의 특파원이라는 게 그런 자리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장하준 선생님이 런던 특파원들하고 인터뷰하는 걸 보고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런던 특파원쯤 되는 사람들은요. 애초부터 장하준 선생님의 이상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수 언론에서도 가장 오너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요까지 하고 서설을 줄이고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란스 드발이라는 영장류학자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영장류 사회를 아주 집요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학자의 연구가 경제학계에도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드발의 연구에 따르면 포유류, 특히 영장류들은 매우 협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다라고 주장하는 주류 경제학의 전제가 영장류 연구에서 박살이 납니다. 특히 드발의 연구 중 가장 탁월한 부분은 영장류는 공감하는 능력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공감이란 건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아픈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쁜 겁니다. 나의 감정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입이 돼서 우리는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남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를 포유류라고 하는데요. 지구의 포유류가 약 5천여 종이 존재하는데 포유류는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서 자녀를 키웁니다. 포유라는 말 자체가 젖으로 새끼를 먹여 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이 말은 포유류는 근본적으로 돌봄이라는 본능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새끼한테 젖을 물리고 키우고 돌보는 건 포유류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반려동물 함께 하시는 분들, 반려동물 중에 포유류가 많잖아요.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양서류나 파충류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려동물의 포유류 중에 훨씬 높은 이유는 돌보고 키우고 공감하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포유류가 다른 종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이라는 게 드발의 설명입니다. 드발의 연구에 따르면 포유류의 공감 본능은 심지어 매우 정교합니다. 왜 우리 선물 받아보면 선물 주는 사람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가 좋아하는 걸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난 하나도 필요 없는데 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나한테 주고 연락 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선물을 줄 때 내가 받는 사람이 좋아할 선물을 굉장히 고민을 오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포유류, 특히 영장류는 이 능력이 매우 디테일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요. 상대에게 도움을 줄 때도 대충 주지 않아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교하게 도움을 줍니다. 드발의 연구 중에 보노보라는 영장류 연구가 있는데요. 보노보는 침팬지하고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보노보는 인간과 유전자적으로 가장 유사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드발이 연구하던 한 보노보 암컷은 동물원에 있는데 유리벽에
새들이 구분을 못하고 부딪혀서 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럼 이 보노보가 기절한 새를 두 손으로 잘 감싼 다음에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새의 날개를 두 손으로 싹 펼쳐서 부드럽게 공중으로 휙 하고 던져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해서 보노보가 얻는 이익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노보는 본능적으로 공경에 처한 새를 돕는데 돕는 방식이 보노보 입장에서 돕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새의 입장이 돼서 돕는 겁니다. 예. 보노보는 일단 새가 날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찰해 왔고요. 그래서 철저히 새의 관점에서 새가 날 수 있도록 날개를 펴서 디테일하게 날려줍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이건요. 예. 흰목 꼬리 감기 원숭이에 관한 실험도 있습니다. 드발의 연구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원숭이가 얘네들인데 얘네들 일부한테 먹이를 충분히 준 다음에 그 먹이를 과연 동료와 나누느냐를 관찰하는 실험인데요. 예, 예.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눔과 협동, 집단적인 이탄성은 원숭이들한테 매우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얘들이 먹이를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매우 디테일한 규칙에 따라 나누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먹이를 짭짭 먹은 애가 있고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못 먹은 애가 있습니다. 둘이 와서 동시에 먹이를 달라고 손을 내밀면 먹이가 충분한 이 원숭이는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못 먹은 원숭이한테 먹이를 훨씬 더 많이 나눠줍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은 내 동료 중에 누가 더 배가 고픈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배고픈 자의 입장에 서서 그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영장류가 가지고 있는 매우 디테일한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드발은 이걸 공감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동정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예. 드발이 인용하는 동정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동정의 정의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 첫째, 타인의 감정에 대한 깊은 인식. 둘째, 타인의 곤경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 무엇이든 감수하려는 충동.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포유류에게 이 능력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 입장에 서서 그 고통을 깊게 인식하는 능력이 있고요. 둘째, 그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수하려는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 수고로움을 감수할 따뜻함이 포유류에게 영장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드발의 책 공감의 시대를 번역한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은 공감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공감은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포유류로 태어난 이상 원숭이들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충분히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기적인 사회, 경쟁적인 사회를 강요받으면서 그 공감 능력이 무뎌져 버린 거죠. 이제 다시 원래 했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저는 동아일보 김정한 특파원의 질문을 보면서 김정한 특파원이나 아니면 동아일보에서 왜 난리야? 아니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왜 지랄들이세요? 라고 생각할까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걔들은요. 그래 보입니다, 진짜. 예. 경제 제재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저런 질문은 공감 능력이 심각하게 결여된 사람의 정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저는 북한 경제 제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고난의 행군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아사자 숫자가 집계가 제대로 안 됐는데 얼추 수십만 명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그게 참혹한 경제 제재의 결과였다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했던 그 결과를 놓고 이게 북한이 먼저 핵 개발을 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미국이 과도한 경제 제재를 했기 때문이냐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인간이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제 상식으로 그 죽은 사람들의 고통에 감정이 이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 제재를 한 미국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마음이 잘 누그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사라는 건 굶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죽음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한 번에 킥 하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최악의 고통을 수십 일 동안 겪으면서
서서히 죽는 거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어떤 이념, 어떤 정치적 논리도 사람을 굶겨 죽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통의 감정이 이입이 되면 이념, 논리 다 때려치우게 된다고요. 예.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기자 그건 미국 탓이지 북한 탓을 하면 안 되지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탓이건 북한 탓이건 그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어도 저는 정치나 이념의 이유로 사람이 굶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한 나라의 정치가 수십만 명을 굶겨 죽였는데 그걸 무슨 수로 정당화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유류인 한 북한 경제 제재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한 특파원은 너무나 태연히 미국 대통령 더 안 할래요? 더 해보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심지어 경제 제재의 주체이자 수십만 명 아사의 막중한 책임인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도 에이씨 그건 아니지. 거기도 사람이 많이 살아. 그러지 마라고 대답을 하는 판에 같은 결의 같은 동포의 기자가 온 세계가 다 보는 기자회견장에서 경제 제재 더하면 어떨까요? 이러고 자빠졌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동포들이 더 죽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공감 능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해석하고 어떻게 기사를 쓰냐는 겁니다. 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예. 이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김정한 특파원을 제가 잘 압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작년 후배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이상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워싱턴 특파원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 자리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애매모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김정한 특파원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에서 그렇게 많이 변했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 동영상에서 십몇 년 만에 나타나서 너무나 태연히 북한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할 생각이 없냐고 묻는 후배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타인의 고통에 완벽하게 무뎌진 공감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덤벼러서요. 네. 관점과 이념이 달라도 포유류의 특성을 그렇게까지 상실하면서 타인의 죽음과 고통을 부추겨서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별개로 제가 이번에 정말 슬펐던 건 이거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원숭이보다도 못한 사회의 공감 능력, 보노보나 흰목걸이 감기 원숭이보다도 못한 공감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비정함이 자본과 주류라는 가면 뒤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워싱턴 특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부디 뭐 잘 안 되는 이야기인데 네. 후배 기자들이 공감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니 그거를 얘기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기에 심각한 거죠. 아하, 네,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기자는요. 공감의 능력을 잃으면 사람의 고통에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기자로서 글에 사람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자 생명이 끝나는 거죠. 네. 하여튼 참 매우 씁쓸한 이야기인데 이 씁쓸한 현실을 보면서 한국 기자사회와 보도사회의 공감 능력 상실이 너무나 마음에 뼈저리게 슬프게 와닿아서 오늘은 공감의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이 이야기를 길게 나눠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멀쩡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네요. 예. 네, 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제 기억에는요. 멀쩡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굉장히 입사할 때부터 이 싸가지 없는 사람이었고 나쁜 사람이었으면 조금 덜 슬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상실된 게 아니고 원래 상실된 상태로 입사를 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저렇게 된 걸 보니 그게 참 많이 슬퍼지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이종환 기자라는 분이 그 베이징 특파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그렇게 찾아내셨습니까? 미치겠네. 꽤 오랫동안 하셨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DJ 이종환 씨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예. 어쨌든 뭐 제가 이름 꺼낸 건 아니니 책임을 김용민 PD님께 비겁하게 돌리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